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6월 15일에 있었던 서울시 간호직 의료직 기출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총평을 하면 지금까지 출제된 서울시 시험 문제들에 비해서 매우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대개 이제 시험 문제가 단순한 지식을 묻는 문제, 그러니까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나오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응용하는 문제도 제법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소위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는 딱 한 문제 출제되었고, 나머지 19문제가 모두 지식형 문제가 출제되었죠. 그런데 그 지식형 문제들의 경우에 한 4-5문제는 또는 그 이상은 매우 지역적인 내용들을 묻고 있어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출제를 했는지 이렇게 출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해당 교수의 제자로 있는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이 이 문제를 풀어서 과연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준비한 학생들이, 실력 갖춘 학생들이 합격하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그래도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내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보통 그 1단원이 이제, 물론 여기 단원 얘기하는 것은 하이스코어 또는 그 단원별로 되어 있는 문제풀이에서의 그런 그 단원인데, 1단원이 그 세포의 생활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세포 소기관, 그리고 광합성, 그다음에 호흡, 뭐 이런 것들, 여기가 5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다음에 2단원 세포의 생식과 유전학, 물론 여기는 이제 유전 부분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DNA 복제랄지 또는 전사, 유전자 발현,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 또는 이런 유전자 발현의 조절, 그리고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기존에 꽤 많이 출제되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적게 출제되었죠. 4문제 출제되었고, 3단원은 진화와 그 생물의 다양성인데, 소위 분류 부분, 진화의 분류 부분, 대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나 때에 따라서 출제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무려 4문제가 출제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4번째 단원이, 동물의 구조와 기능, 그러니까 생리 파트죠. 그래서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자극과 반응, 면역,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출제되는데 이번에도 4문제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생태계 부분에서 아예 출제가 안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서 대개 이 식물의 구조와 기능도 한 문제 정도, 어쩔 땐 출제 안 되는데 대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또 한두 문제, 3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이전에는 어떤 단원에서 주로 출제가 되냐면 여기 1단원하고 그 다음에 2단원, 그리고 여기 5단원, 생태가 아니라 여기 4단원, 여기서 중점적으로 되게 요 3단원에서 한 8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1단원을 제외하고는 특히 2단원과 4단원의 출제 빈도가 출제 비율이 매우 낮고, 그래서 이런 이제 출제 문제들을 보면 출제 교수의 전공도 살짝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개는 여기 이제 분자생물학 파트에서 많이 출제되는데, 이 전공자가 분자생물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진화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지 않냐, 뭐 식물 진화 쪽이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뭐 아니면 말고. 되게 이제 광합성 문제들이 되게 출제되는데 광합성 문제도 출제가 안 되었고, 여기에서 좀 매우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성도가, 뭐 완성도라기보다도 좀 별로 아름답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심한 내용이긴 한데 고딩 수준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식물 호르몬. 거기 이제 곰팡이 중에 그 속맹이 지배
지베렐라라는 그 곰팡이가 있죠. 그 곰팡이가 이제 만들어내는 호르몬인데, 물론 나중에 그래서 처음 발견된 것이 그 벼에 키다리병에 걸린 벼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그때는 곰팡이가 만드는 걸로 알았었죠. 그런데 식물도 이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종자의 발화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줄기 신장을 촉진하고, 그래서 절간 길이 생장을 촉진하죠. 절이라는 것은 마디절자, 그럼 식물 줄기가 있으면 잎이 이렇게 날 때 요 잎이 나오는 부분을 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간 길이를 길어지게 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씨 없는 포도를 생산하는 데 이용되는데, 물론 씨 없는 포도의 경우에는 요 지베렐린과 함께 옥신을 쓰는데, 옥신은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세포 신장을 촉진시키죠. 세포 신장.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가 두 번째, 발화를 촉진한다. 종자의 발화를 촉진한다. 그래서 답 지베렐린이 되죠.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2번, 시아노박테리아의 하나인 아나베나에서 일어나는 질소 고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소위 남조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은 남세균 또는 남조류라고 하는데, 이 남조류 또 시아노박테리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아노박테리아 중에 그러니까 남조류니까 광합성을 하는데 질소를 고정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요 남조류들은 군체 생활을 하는데, 군체 생활. 그러니까 세포 한 개가 한 개체인데, 이렇게 쭉 모여 있죠. 이런 걸 이제 군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는 모든 세포들이 다 광합성도 하고 질소도 고정하느냐? 그건 아니죠. 이 중에 어떤 세포를 이형세포라고 하는데, 이형세포가 질소를 고정합니다. 이 질소를 고정하는 세포는 광합성을 못합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 세포는 역시 질소를 고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이형세포와 주변 세포들 사이에는 세포 연접을 통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질소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질소 화합물이. 또 광합성 세포에서 유기물,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만들면 또 이렇게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서로 돕는 그런 그 관계에 있는데, 산소는 다시, 그럼 이제 질소를 고정한다는 얘기는 질소와 수소 기체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고, 그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암모늄이온을 형성하는데, 물론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이 녀석 물속에 사는데 그럼 대기 중이 아니라 물속에 질소를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 그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물에 녹아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 대기 중에 질소라고 해도 틀리는 건 아닙니다. 이번 내용을 몰라서 답을 고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 일단 1번 맞는 말이고, 3번 광합성 세포와 이형세포 사이에 세포 간 연접이 형성돼 있다. 그리고 그 이형세포에서 질소 고정이 일어나니까 이형세포에 질소 고정 효소가 있는데, 산소는 질소 고정 효소를 불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활성화시키죠. 지금 광합성하는 세포하고 광합성하는 세포와 여기 이형세포는 기능이 달라. 광합성 세포는 산소가 만들어져서 설령 질소 고정 효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녀석이 효소를 불활성하니까 질소를 고정하지 못하죠. 이형세포가 질소를 고정하는데, 그래서 이 녀석들은 이 세포, 요 연접을 제한 나머지 부부들은 차단이 돼서 산소가 옮겨져 가면 안 되죠. 산소가 옮겨져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죠. 산소가 질소 고정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활성화시키고, 그래서 2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이고, 3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포 현상 그랬는데, 손상된 세포 속의 관이 리소좀으로 들어가고, 물론 이제 소낭을 먼저 형성한 다음에 리소좀과 융합하고, 그래서 그 리소좀에 있는 가수분해 효소들이 세포 소기관을 분해시키죠. 자가분해.
자기분해.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소화작용이라고 표현을 했죠. 식세포 작용은 세균 잡아먹는 거고. 그래서 2번 답 고르는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아포프토시스는 이해정세포를 의미하고 음세포 작용은 세포 밖에 있는 물질을 안으로 가지고 올 때 마실 음자를 써서 액체 성분일 때 되게 음세포 작용이라고 표현을 하죠. 답 2번이고요. 4번. 생체에는 다양한 고분자 물질들이 존재한다. 생체 분자의 구조 및 형성 원리라는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그랬는데 다당류에는 우선 글리코겐과 물론 녹말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그럼 녹말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있고 아밀로스는 녹말의 그 아밀로스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고 물론 아밀로스는 알파 포도당의 알파 원포 글리코시드계랍 그리고 나선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밀로펙틴은 그건 아밀로스 그리고 아밀로펙틴은 이런 상태에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알파 원포 결합인데 여기서 또 알파 원식스 결합에서 가지를 치죠. 그리고 글리코겐은 역시 가지를 치는데 기본적으로 알파 원포 글리코시드 결합에다가 가지를 치는데 아밀로펙틴에 비해서 가지가 더 많죠. 짧은 대신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셀룰로스는 베타 원포 결합이죠. 베타 포당의 원포 결합이고 그 셀룰로스가 이렇게 있고 셀룰로스가 여러 개 있고 섬유가 여러 개 있고 여기서 수소 결합이 또 나타나고 수소 결합이 그래서 1번은 다당류에서 지금 옳은 걸 고릅니다. 글리코겐은 가지친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반대죠. 글리코겐에서 가지친 구조가 나타나고 셀룰로스에서는 가지친 구조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틀렸고 2번 인지질은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되어 있는데 친수성 머리를 구성하는 것은 콜린, 인산기, 글리세롤 그리고 소수성 꼬리는 포화지방산을 지방산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포화지방산, 하나는 불포화지방산, 하나는 불포화지방산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번 인지질의 분자는 소수성의 탄화수소꼬리, 이 탄화수소가 바로 지방산이죠. 자, 그 다음에 지방산은 3개의 소수성 탄화수소꼬리를 갖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중성지방에 대한 설명이죠.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3분자가 결합되어 있죠. 지방산은 탄소 원자에 산소 그리고 OH 이런 카복식기에 탄소들이 쭈르륵 배열되어 있고 여기 수소들이 채워지고 이렇게 가득 채워지면 포화지방산 가득 채워지면 불포화지방산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은 탄소와 탄소 사이 이중결합이 있고 그래서 2번 문제 뒤의 내용은 지방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지방산은 하나의 탄화수소꼬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성지방에 대한 설명이죠. 3개의 소수성 탄화수소라는 얘기는 4번을 먼저 볼게요. 디옥시리보스의 5번 탄소에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고 3번 탄소에 염기가 결합된 것이 아니라 3번 탄소에는 OH가 있고 염기는 1번 탄소에 붙어 있죠. 뭐 이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을 조심하면 3번 답으로 고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백질이 가지는 구조적 도메인은 고유의 3차 구조를 가짐으로써 독립적인 기능 단위로 작용한다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어 진핵세포에서 유전자 하나에는 액틴도 있고 인트론도 있고 또 액틴 있고 인트론 있고 쭉 있겠죠. 그런데 진핵세포의 경우에 전사될 때는 엑손, 인트론 할 것 없이 전부 다 전사가 되지만 전사 후 가공 과정을 통해서 인트론이 다 잘리고 엑손끼리 연결을 하게 되는데 되게 요 액틴이란다. 엑손. 그 엑손 각각의 엑손이 그 아미노산을 쭈루룩 이렇게 암호화해서 요게 하나의 도메인이 되는 거죠. 요게 되게 하나의 도메인이 되는데
이 녀석들이 물론 이때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의 폴리펩티드로 만들어지지만 각각의 도메인을 갖고 있고 이 각각의 도메인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립적인 기능 단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소를 예를 든다면 효소의 활성 부위에 도메인이 있고 때에 따라서 어떤 효소는 막에 박혀 있는데 또 막에 박혀 있는 도메인이 있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기능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4번 문제는 3번 내용을 물을 수 있으나 1, 2, 4번이 틀린 것으로서 3번 답 맞다라고 골라야 되고 5번도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을 물을 수도 있는데 카스파리안 선은 뿌리털에서 물을 흡수한 다음에 이제 물관까지 횡적 이동을 수평적 이동을 할 때 선택적으로 물과 무기압류가 물관으로 이동하도록 막아주는 그 띠가 있는데 그것을 카스파리안 스트립 또는 카스파리안 밴드라고 하죠. 물과 무기질의 통과를 막아야 되는데 수베린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카스파리안을 구성하는 성분은 수베린.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6번. 어떤 사람들은 리소좀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리소좀의 그 가수분해, 특히 지질분해 요소, 리소좀의 지질분해 효소가 부족해서 특정 지질이 뇌세포에 축적되면서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그 병은 테이삭스병이죠. 그래서 1번 답이고요. 7번. 동물의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1번 새로운 배아 형성에 필요한 성분들은 난자의 세포질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 내용은 양설의 경우에 수정란이 형성되면 소위 회색 신호란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색깔 회색이고 신월은 초승달을 의미하겠죠. 뉴문, 그래서 띠 모양으로 그래서 회색 신호란이 있는데 회색 신호란, 물론 이제 핵이 있는데, 여기 양서리의 수정란을 이렇게 가는 실 같은 것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핵이 가도록 한쪽은 회색 신호란이 가도록, 그러면 양쪽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 과정이 진행되지 못합니다. 여기 핵을 뽑아서 여기 회색 신호란이 있는 쪽으로 옮겨주면, 핵이 없는 쪽은 당연히 정상적인 발생을 하지 못하고, 핵과 회색 신호란이 함께 있는 쪽에서 발생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 2번 문제는 뭐냐면 회색 신호란을 동등하게 나누면 두 개의 활구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세포를 나눠서 이 세포기 때 세포를 완전히 두 개로 갈라. 그래서 각각 회색 신호란이 가도록 이렇게 놓으면 둘 다 새로운 개체로 발생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발생 과정에 필요한 것은 그 정보가 핵 속에 있는 유전자인데 핵이 아닌 다른 세포질에 있는 물질도 발생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회색 신호란처럼. 3번. 난황은 발생 과정에 필요한 초기 발생 과정은 수정란의 그 체세포 분열을 의미하는데 수정란의 체세포 분열 과정을 난할이라고 하는데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 그래서 포배까지를 수정란으로부터 포배되는 단계까지를 난할이라고 하는데 이런 난할 방식이 그 수정란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난자가 갖고 있는, 알이 갖고 있는 난황의 양과 분포에 따라서 달라지죠. 시간상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어류, 파충류, 조류의 경우에는 강단황란이죠. 어류, 파충류, 조류의 경우에는 강단황란인데 여기 동물극이 있고 그 동물극은 난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제2극체가 붙어있는 부분을 동물극이라고 하고 그 반대 부분을 식물극이라고 하는데 또는 난황이 골고루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난황이 많은 쪽을 식물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난황이 이와 같이 식물극 쪽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강단황난. 그런데 그 난황이 세포 분열, 난알에 영향을 주지만, 그러니까 그 양분이 있어야 정상적인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난황이 있는 그 포인트, 그 부분은 난알이 억제되죠. 난황의 양이 많기 때문에 식물극 쪽에서는 난알이 일어나지 않고 동물극 쪽에서 난알이 일어난다.
이러한 난할 방식을 반할이라고 하고요. 어류 파충류 주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읽어보면 난화형이 많은 물고기 알의 경우 난할이 난화 꼭대기에 있는 세포질층에 한정돼서 나타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 한 배아의 등 쪽 입술 세포를 다른 배아에 이식하면 새로운 신체 부분이 형성된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이 난할 과정에서 포배까지를 난할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상실배 여기 상실배가 먼저 형성되고 상실배, 포배, 그리고 낭배가 형성되는데 그래서 이제 포배 단계에서는 안쪽이 이제 양분이 점점 쓰이면서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 공간을 난할강이라고 하는데, 난할강. 요 그림을 약간 크게 그렸는데, 이제 이 이후에 세포들이 이제 커가면서 분열을 하는데, 요렇게 생긴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난할강이고, 식물극 쪽에서 난할강 쪽으로 이렇게 세포들이 말려 들어갑니다. 물론 실은 이 부분이 붙어 있는데 그림상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원시 창자라는 뜻에서 원장. 이 녀석이 나중에 소화강으로 발달을 하죠. 그러면 이 부분을 원장 입구를 원구라고 하는데, 원구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쪽 아래쪽이 있겠죠. 그 위쪽, 여기서는 등 쪽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부분을 원구 상순부라고 하죠. 그 원구 상순부를 떼어서 다른 배아에 이식하면 새로운 신체 부분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4번 맞는 말이고 원구 상순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 옳지 않은 거 1번.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8번.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실은 이거 지역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단일식물의 경우에 임계암기 이상의 연속적인 암기가 단일식물을 개화하게 한다. 그런데 이제 심화 내용으로 들어가면 피토크롬은 PR 형태로 처음 만들어지는데 피토크롬 레드. 그래서 적색광을 받게 되면 PFR로 바뀌고 근적외선을 받으면 PFR이 매우 빠른 속도로 PR로 바뀌죠. 또 암수에서 어두운 곳에서 천천히 PFR이 PR로 바뀝니다. 그래서 단일식물의 경우에는 이 PR이 충분히 많아야 개화가 된다. 국화꽃은 단일식물에 해당되는데, 그럼 임계암기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PR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임계암기 이상의 암기 조건이라도 거기다가 적색광을 비춰줘 버리면 매우 빠른 속도로 PR이 PFR로 바뀌어버리니까 PR이 줄어들면서 단일식물의 개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럼 종국의 마지막에 비추는 빛이 무엇이냐? 마지막에 근적외선을 비추면 빠른 속도로 PFR이 PR로 바뀌기 때문에 단일식물이 개화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적외선, 근적외선으로 다시 적색광, 근적외선으로 언급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파장을 가르쳐줬어요. 660나노미터는 적색광입니다. 그러면 730나노미터는 근적외선에 해당이 되죠. 그럼 660나노미터, 다시 적색광을 비추면 PR이 PFR로 바뀌었다가 근적외선을 다시 비추면 730나노미터, 근적외선을 다시 비추면 빠른 속도로 PR로 바뀌면서 PR이 많아지니까 단일식물의 개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국화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디귿 맞고요. 그럼 결국 피토크롬 어떤 형태로 전환되느냐? PR 형태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660나노미터가 적색광, 730나노미터가 근적외선이라는 걸 알면 심화 이론을 공부했으면 비교적 쉽게 답 고를 수 있겠죠. 9번. 이것도 꽤 지역적으로 물어봤어요. 두 개의 중세와 두 개의 경세로 구성되어 있는 항체. 두 개의 중세와 두 개의 경세로 구성되는 항체. 그래서 중세와 중세 사이에 이황화 결합이 있고, 중세 사이에 이황화 결합이 있죠. 또한 중세와 경세 사이에도 이황화 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상 경쇠끼리 결합하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항원 결합 부위가 여기에 있는데, 중쇠와 경쇠가 모두 항원 결합 부위를 함께 형성되죠. 중쇠 혼자서만, 경쇠 혼자서만 독립적으로 항원 결합 부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중쇠와 경쇠가 함께. 그리고 이 항원 결합 부위의 다양성에서 요만큼 우리가 V 영역 또는 V라고 하고, 요 나머지 부분을 C 영역 또는 CV, 이 V가 variable이라는 뜻이고 다양한. 그래서 항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다양하다. 특히 항원 결합 부위. 그리고 C는 constant, 불변의 이런 뜻이죠. constant. 그럼 V 영역은 중세도 있고 경세도 있고, C 영역 마찬가지로 중세도 있고 경세도 있고. 이론에서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 지엽적이지만, 그래서 1번 두 개의 정세는 서로 결합도 있지만 두 개의 경세는 서로 직접적인 결합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설명되었고, 2번 중세와 경세 모두 가변 영역과 불변 영역을 가지고 있다 맞고요. 3번 두 개의 중세는 보세요. 두 개의 중세는 불변 영역에서 결합을 한다. 이방원 결합으로. 맞고요. 4번 중세와 경세의 가변 영역은 각각 독립된 항원 결합부를 형성한다. 중세 혼자, 경세 혼자 항원 결합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못하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 10번은 TCA 회로에 대한 문제인데, 또는 시트산 회로 크랩스회로라고 부르죠. 그럼 그 크랩스회로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알파 A 이렇게 알려줬죠. 알파 A. 그래서 그 회로를 다 기억하지 않아도 10번은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 숙신산 될 때, 물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문제 낸다면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 숙신일 CoA 되었다가 숙신일 CoA가 숙신산 될 때 ATP를 만들죠. 물론 GTP를 먼저 만들고 ATP 만드는 경우도 있고 바로 ATP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답은 3번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알파 A 외웠으니까. 11번 매우 지엽적인 내용이죠. 바이러스 중에서 이중가닥 RNA를 유전체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랬는데, 아데노바이러스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데 더블 스트랜드 DNA죠. 자, 이중가닥 DNA를 유전체로 갖고 있고, 파보바이러스는 싱글 스트랜드 DNA, 그러니까 한 가닥, 단일 가닥 DNA를 갖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위 SARS라고 하는 SARS라고 하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것은 싱글 스트랜드 RNA, 단일 가닥 RNA를 가지고 있고, 레오바이러스는 더블 스트랜드 RNA, 이중가닥 RNA로 되어 있는데, 레오바이러스의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로타바이러스가 레오바이러스의 한 종류인데, 이 로타바이러스가 설사를 유발하죠. 그래서 4번이 답이죠. 12번. 이 내용 자체는 심한 내용이 아니지만 여기 답을 추론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일단 볼게요. 어떤 미생물학자, 어떤 박사가 아메바를 배양하던 중 아메바가 간균에 오염이 되었다. 그래서 간균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간균이라는 것은 막대기 간자를 써서 대장균과 같은 그런 종류들, 간균. 그래서 몇몇 전염된 아메바는 금방 죽었는데 일부 아메바는 생장되었지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5년 동안 유지했더니 오염된 아메바 자손들은 간균의 숙주세포가 되었고 공생관계가 형성됐다는 얘기죠. 그치? 물론 그 이후에 공생관계 더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나 감염되지 않은 아메바 핵을 제거한 후, 자, 칠판 볼게요. 그냥 감염 안 된 아메바. 간균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염되었을 때 대부분 죽었는데 일부는 살아남았다. 생장이 되었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5년 후에 여기 핵을 뽑아서, 여기 잘 생각해야 돼요.
핵을 뽑아서, 그러니까 요 감염 안 된 아메바의 핵을 제거하고 감염된 아메바의 핵을 뽑아서 여기다가 넣어줬더니 얘가 죽었다. 자, 요걸 해석 잘해야 돼. 왜 죽었을까? 자, 우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해석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 답 고르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1번 볼게요. 이 실험은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 같은 세포 내 소기관이 내부 공생의 결과라는 증거이다. 지금 간균이 아메바 속으로 들어가서 아메바도 살고 그럼 아메바가 이 간균의 숙주세포가 됐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기생이라면 얘가 죽어야 돼. 그지? 물론 기생의 경우에 다 죽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그럼 얘네들이 간균이 얘와 공생관계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자, 감염 안 된 아메바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감염된 그 빨갱이로 할까? 감염된 아메바의 핵을 집어넣었더니 죽었다.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이 핵에는 이 감염 안 된 아메바가 살기에 충분한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얘가 지금 단순히 핵만 바꿔치기 한 거야. 핵만 바꿔치기 했더니 아메바가 죽었대요. 왜 죽었겠어? 지 필요한 물질을 못 만드니까 죽지. 무슨 이해돼? 지 필요한 물질을 못 만드니까 죽어. 그럼 그 물질 단백질, 그럼 단백질 암호하는 유전자가 여기 있는데 아까 이렇게 핵 이식하기 전에 원래 자신의 핵에 있던 것보다 더 적은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유전자 결핍, 유전자가 없어졌어. 유전자가 없어져서 특정 필요한 물질을 못 만드니까 죽은 거 아니야. 요걸 생각해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 간균에 감염되고 이 아메바에서 유전자 일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 이해는 되죠? 그래서 니은 간균의 숙주세포가 된 아메바는 일부 유전자를 상실하였다. 그래서 유전자가 일부 없는 걸 넣어주니까 원래 그 정상적인 아메바가 죽어버렸단 말이지. 디귿 관계없고. 자, 그럼 이제 리을을 잘 해석해야 돼. 리을 때문에 또 정답을 고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리을 일단 읽어볼게요. 숙주세포의 아메바의 생존을 위해 간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봐봐. 얘가 이미 유전자를 잃어버렸지, 일부 유전자를. 그럼 만약에 간균이 다시 빠져나가 버렸다면 이 녀석 살아 죽어.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숙주 아메바를, 숙주세포, 아메바 숙주세포. 이 간균의 숙주세포가 된 그 아메바. 만약에 여기 지금 간균이 들어있는데 간균이 만약에 없다 이 말이야. 이 상태에서 이미 유전자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녀석이 없어. 그럼 살아 죽어. 아까 여기 봐봐. 원래 지 핵을 제거하고 감염된 아메바의 핵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야. 근데 죽었어. 왜? 유전자가 부족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못 만들어. 그럼 이제 감염된 아메바에서 만약에 그 간균이 없다면 얘 살 수 있어 없어? 유전자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간균이 갖고 있는 간균의 유전자로부터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고 얘 살게끔 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간균이 그 숙주세포가 되는 그 아메바의 생존에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됐죠? 13번 심화 내용이긴 한데 생식적 격리에 기여하는 생식적 장벽 중 접합 전 장벽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접합이라는 것은 수정입니다. 수정. 그럼 시간적 격리라는 것은 생식 시기나 활동 시기가 다르면서 짝짓기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고 행동적 격리는 구의 행동이 달라지면서 예를 들어서 수컷이 구의 행동을 보이는데 암컷이 반응을 안 보여. 이것이 행동적 격리. 생식세포 격리는 종이 달라지면서 종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난자나 정자가 죽는 경우죠.
그러니까 정자가 난자를 만났을 때 죽어버리는 거예요. 종이 달라지는 경우에. 그런 것을 생식세포 격리 또는 배우자 격리라고 하고, 기적 격리는 생식 구조의 차이가 달라지는 거죠. 생식 구조의 차이가 달라지면서 수정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지금 그 내용에는 두 종의 껍데기가 다른 방향으로 꼬여 있어서 결과적으로 짝짓기를 완성할 수 없다. 구조적 차이에서 짝짓기가 일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계적 격리에 해당이 되죠. 뭐 심한 내용 배웠으면 이건 매우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14번. 단백질을 소포체로 이동시키는 일련의 신호기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심화 내용이지만 기본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모든 폴리펩티드 합성은 자유리보솜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 운명이 세포막에 박히건 세포 밖으로 분비하건, 물론 세포막에 박히고 또는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단백질, 분비 단백질의 경우에는 단백질 합성 시작은 자유리보솜에서 시작이 되고 완성은 부착 리보솜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지. 그런데 세포 내에서 쓰는 단백질들은 대개 물론 세포 내에서도 막단백질의 경우에는 부착 리보솜에서 합성이 완결되고, 그럼 세포질에 그냥 있는 단백질, 핵 안으로 가는 단백질, 퍼옥승으로 가는 단백질,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가는 단백질은 자유리보솜에서 시작되어서 자유리보솜에 끝난다. 어쨌건 그런 내용 알고 있으니까 1번 쉽게 틀린 걸 고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분비 단백질 또는 막단백질에 대한 내용 다 맞는 말입니다. 시간상 생략하고요. 15번. 이건 비교적 쉽게 고를 수 있죠. 심화반 공부했으면. 아미노산의 성질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 거기 보기에, 그럼 아미노산이 인체는 20종류가 있는데, 20종류가 있는 것은 소위 우리가 알게라고 표시하는, 그래서 중심 탄수에 수소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기가 붙어 있는데, 여기는 이온화된 상태로 표시했습니다. NH2를 갖고 있는 건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COOH, 카복시키도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녀석이 수소이온을 받아서 NH3로 존재하고, 중성 상태에서, 그리고 이 녀석은 수소이온을 잃어버리고, 그냥 한꺼번에 쓸게요. COOH에서 수소이온 잃어버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전달되는 상태로 존재하고, 중성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 R로 표시하는 부분. 이 R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전하를 띠는 애들도 있고, 전하를 띠는 애들. 그래서, 수소 이온을 내놓고, 그럼 수소이온을 내놓다는 일은 산성아미노산. 그래서 산성아미노산은 플러스 전을 띠고, 수소이온을 받는 걸 염기라고 하죠. 그럼 염기성 아미노산은 마이너스 전을 띠고, 이를테면 리신, 아르기닌, 히스티딘처럼. 그 다음에 이제 전하를 띠지 않은 단백질들은 극성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극성 비전하인 것도 있고, 무극성 비전하인 것도 있고. 우리 전하를 띠는 거 산성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 극성 비전하 썩을 세트로 두피, 심화원에서 다 외웠고요. 그럼 나머지 무극성 기호라고 했는데, 이렇게 외워서도 나올 수 있지만 이걸 구조식으로 가르쳐주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H가 오거나 CH2가 오거나 CH3가 오게 되면, 또는 벤젠고리가 오게 되면 그 아미노산은 무극성이라고 했죠. OH기 오거나 SH기 이런 애들이 오면 이것은 극성이라고 했고, 근데 거기 지금 뭐가 왔어? CH3가 왔죠. 알기에. 그래서 소수성. 16번도 우리 기본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약간 지엽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반에서 이 내용은 곤충을 빼고는 설명드렸었는데, 인류 출현은 신생대입니다. 그러니까 선 캄브리아기부터 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도로 나눌 때 인류의 출현은 신생대.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고, 곤충은 중생대가 아닌 고생대에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중생대가 아니라 고생대. 3번. 현화식물은 소위 속시식물을 의미하는데, 중생대에 출현하여서 신생대에 번성을 하죠. 4번 종자식물은, 그럼 종자식물과 나눌 때 거식물과 속식물로 나눌 수 있는데, 누가 지구상에 더 먼저 출현했냐면 거식식물이 출현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종자식물은 거식물에 해당되는데, 고생대에 출현해서 중생대에 번성을 하고, 그거보다 더 발달한 현화식물은 중생대에 출현해서 신생대에 번성을 하고. 그래서 답 2번이고요. 17번. 암세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여기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도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 암세포는 마구마구 분열을 하죠. 세포주기 조절을 받지 않고 매우 빠르게 분열을 해서, 그래서 기억, 비정상적으로 자라고 분열하여 조직 내에서 매우 높은 밀도로 자라게 된다 맞는 말이고, 니은 내용을 모를 수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디귿, 주변의 작은 혈관이나 모세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그 혈액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옮겨져가는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은 기본반에서도 다 다룬 내용. 그래서 디귿이 맞는 내용이고. 그럼 나머지를 몰라도 답 2번으로 고를 수 있는데, 리을을 먼저 설명할게요. 리을을. 세포막 단백질의 변형이 생겨 조직 내에서 세포 간의 부착 능력이 강해지면, 세포 간에 서로 단단히 붙어 있다면 전이 되기가 어렵겠죠. 떨어져 나가야지. 그래서 부착 능력이 약해집니다. 이런 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ATP 생성이 발효 과정보다는 유기흡에 의존된다 그랬는데, 암세포는 주로 젖산 발효를 합니다. 암세포는 주로 젖산 발효를 하는데, 뭐 이 내용을 몰랐어도 답은 그럴 수 있다. 답 2번. 18번. 보기처럼 유전적 질환이나 암 발생과 관계될 수 있는 염색체 구조 변화에 예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교차는 돌연변이가 아니라 그랬죠. 지금 18번 문제는 뭘 묻고 있냐면,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유전자 돌연변이와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고, 염색체 돌연변이는 비분리 현상에 의한 수적 이상이 생긴 돌연변이가 있고, 또한 구조적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복, 결실, 역위, 전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차는 돌연변이가 아니라고 무척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쉽게 답 고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푸는데 크게 뭐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헌팅턴 병이 대개 교재에는 뭐라고 나오면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만, 그래서 고딩 교재에는 헌팅턴 병이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헌팅턴 병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CH가 반복적으로 배열되는데, 염기 CH가 반복적으로 배열되는데, 정상의 경우에는 28회 이하로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40회 이상으로 반복되면 헌팅턴 병이 되죠. 그럼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제자는 그럼 이 염기가 더 많이 반복되니까 중복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중복으로 이 사람은 본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뭐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19번 매우 쉬운 문제죠. 알부민은 단백질입니다. 정상인 사람들은 물론 약간의 단백질은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 단백질이 많아질 때 우리가 단백뇨라고 하죠. 알부민 함량을 측정했더니 정상인보다 높은 함량의 알부민이 검출되었다. 그럼 알부민이 오줌 속에 많이 만들어졌다는, 정상적으로 단백질은 여과가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오줌 속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여과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사구체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것도 기본반에서 다룬 내용에서 1번 쉽게 답으로 걸 수 있고, 20번도 기본 이론 수준인데, 이산화탄소 수송을 할 때 주 이동 형태는 혈장에 의해서 이동되는데, 주 이동 형태는 탄산수소이온. 예. 그런데 얘가 어디서 만들어지나? 적혈구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적혈구 속으로 들어와서 물과 반응해서 탄산을 형성하고 그 탄산이 수소이온과 탄산수소이온으로 이온화가 된 다음에 어디에서? 적혈구 속에서 이 탄산수윤이 혈장으로 빠져나가서 주로 이런 형태로 운반이 되죠. 그래서 기억,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중탄산염의 형태로 폐로 수송된다. 맞고. 니은,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카바미노. 그럼 기억이 맞으면 니은 틀리겠지. 물론 일부가 이산화탄소 일부가 헤모글로빈에 결합해서 카바미노 헤모글로빈 형태로 HbCO2 이걸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운반되는 경우도 있죠. 대략 한 23% 정도가 이렇게 탄산수유 형태로 운반되는 게 대략 70% 정도. 디귿, 적혈구에 형성된 중탄산염은 헤모글로빈에 결합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 형태로 결합을 하죠. 일부. 그럼 리을, 폐포 모세혈관에서 중탄산염은 수소이온과 결합하여 이산화탄소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탄산수은 형태로 혈장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다가 폐 주변의 모세혈관에서 다시 폐 주변의 적혈구에서 탄산수소 이온이 다시 수소 이온과 반응해서 탄산을 형성하고 이 녀석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해리가 되면서 이 이산화탄소가 폐포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물론 탄산수소 이온이 수소이온과 결합해서 탄산을 형성하는데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를 형성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 단계까지를 언급한 거죠.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적합한 것을 답을 고르면 기역과 리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심화 내용에서 기본 내용에서 대략 한 50% 정도, 심화 내용에서 대략 한 50% 출제되는데, 그러니까 약 10문제씩. 이번에는 심화 내용에서 1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게 출제되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 생물만 본다면 한 80점이나 조금 아래 정도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 같고, 근데 다른 과목이 좀 쉬웠다고 하니까, 한 90점 정도, 다른 과목 90점, 180점, 요거 한 80점 잡으면 260점. 그런데 이번에 많이 뽑기 때문에 점수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한 80점 아래로 커트라인이 내려가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세 과목을 다 봐도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한 75점 정도 선이 형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요.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기 가 답안을 서울시에서 공개했는데 문제 2 제기할 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하시는 데 수고를 많이 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